집을 고치려다가요. 경악스러운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 무서운데 어떤 일이냐면 네. 지난달에 경남 거제시의 한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집주인이 누수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전문가를 불러서 이제 작업을 시작했는데 야외 베란다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부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콘크리트 안에서 여행 가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시신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신이 있었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세상에, 아니 내가 늘 생활해 오던 공간이었어요. 지금 사진 보셨지만 베란다의 그 조그만 틈, 거기도 어떻게 보면 어쨌든 그 주인의 생활 공간이었잖아요. 근데 그 생활 공간에 거기에 콘크리트 속에 시신과 함께 생활했다. 정말 오싹하며 경악스러워 지금. 그렇죠. 아니 누가 봐도 이거는 만약 이런 일이 자기가 사는 집에서 하면 얼마나 세상에.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구성을 해서 꾸려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의 시신은 백골 상태는 아니었고 네. 미라 같은 상태로 지문이 남아 있었던 상태예요. 그러면 일단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추측해 보면. 그렇죠. 대신 지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신원 파악이 가능한 아. 거죠. 그게 다행인 거죠. 네. 만약 지문까지 없었으면 신원 파악이 어렵잖아요. 미궁에 빠질 뻔했네요. 그렇죠. 근데 신원 파악이 가능해서 알아봤더니 이 경찰이 여성의 신원을 조사해봤더니 2006년부터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하다가 2011년도에 실종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2011년쯤 실종 상태니까 그 근방에 그 시간대에 아마도 사건이 터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해당 여성의 사인을 부검을 했더니 둔기에 의한 머리 손상이라고 어머나. 하는 사인이 나왔어요. 네. 그럼 누군가가 이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황을 봤을 때 누군가로부터 지금 엄청난 지금 이 일을 당하고 피해자는 지금 이 공격을 받고 숨진 거잖아요. 지금 강력 사건인 거잖아요. 지금 허준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도대체 누가 피해자를 이렇게 만들었을지 그 사람을 빨리 검거해야지 혹시 모를 제2, 제3의 피해도 또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범행이 무려 16년 만에요. 가해자가 붙잡힙니다. 체포돼서 지금 구속된 상태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 피해자와의 관계가 교제하던 사이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경찰이 지난 19일 지금 저 인간이에요. 저 빨간 원의 저 인간. 맞습니다. 지금 체포하는 장면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9일 양산 주거지에서 이 50대 남성을 체포를 했습니다. 저희 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피해 여성과 동거를 하고 교제를 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98년이 여성이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2008년에, 네, 2008년에. 네, 그렇습니다. 2008년에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98년에 이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년가량 동거를 하다가 16년 전인 2008년 10월 10일 오후 2, 3시쯤에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당시가 거의 16년 전이니까 이 남성도 그렇지만 피해 여성도 나이가 30대 여성이었어요. 하하. 다투다가 집에 있던 둔기를 휘둘러서 살해한 뒤에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서 거주지 야외 베란다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주인이 보일러실 보수 공사를 위해서 놔둔 시멘트와 벽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여행 가방에 담은 시신을 이 시멘트로 은닉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의 휴대전화는 거제 앞바다에 던져버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 붙잡힌 뒤에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범행을 자백했다고 하고요. 지금 살인 혐의로 구속된 상황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런 게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이라고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저런 엄청난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유인경 평론가님 16년 동안 주변 사람들한테는 아무렇지도 않게 선한 얼굴로 살아왔을까요? 저 악마 같은 인간이. 이 경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의 말에 따르면 이 범인이 16년 전 사건이긴 하지만 범행 날짜, 은닉한 장소를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럽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 생각이 아니라 수많은 범죄 심리학자라든가 사건 담당자들에 따르면 이런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10여 년간 침묵했던 사람들이 기억은 하고 있겠지만 죄책감은 별로 안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진짜로 죄책감이 갖고 있으면 자수를 했겠죠.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그 살인 사건이 있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어떤 산에, 그러니까
도봉산인가 묻어놨다고 그랬는데 경찰들이 수색을 하다가 수많은 시체가 나타나서 경악을 세상에.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기자여서 그때 사건을 네. 알고 있는데요.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네,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고 숨어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뭐 양심에 바라는 건 아니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완전 범죄는 없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자, 그런데요. 뭔가 이 의문점은 있습니다. 보세요. 1998년부터 숨진 피해 여성과 이 피의자, 가해자가 사귀던 사이였고 10년 정도 교제를 하다가 범행은 2008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앞서 그 시점 흐름을 보면 2011년에 실종 신고가 이루어진 걸로 지금 추정이 돼요. 그렇다면 범행이 있고 나서 3년 동안 예를 들어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이 숨진 피해 여성과 연락이 닿지 않다 보니까 실종 신고가 늦게 이루어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면 박성배 변호사님 왜 사건 발생 당시에는 2008년에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 몹쓸 인간을 검거하지 범인으로 특정하지 못했을까요? 숨진 여성에 대해서는 2011년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합니다. 당시에 동거인이던 이 남성도 의심해서 참거인 조사를 진행했는데 다만 아하. 범행 후 3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CCTV 기록도 통화 내역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살인죄를 비롯한 어떤 범죄도 구성하기에 상당한 난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이 남성은 동거녀와 헤어졌다. 단순하게 다툰 후에 집을 나갔다라고만 진술했습니다. 아. 이로 인해 이 사건은 그대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때 그냥 지금 퍼뜩 드는 생각이에요. 그때 저 몹쓸 인간의 상들 뭔가 이상하다. 거짓말 탐지 같은 걸 해보자라고 좀 압박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시신을 16년이 지난 지금에야 발견하게 된 걸까요? 좀 더 시신을 빨리 발견할 수는 없었던 걸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멘트 파쇄 중에 결국 발견이 되어졌는데 그 공간이 원래 피트 공간이라 해서 보통 그 세입자들은 확인하기 힘든 공간입니다. 이 언니 공간은 피트 공간과 연결을 해서 거의 피트 공간처럼 똑같이 위장을 해놓았습니다. 피의자가 집주인한테 제가 시멘트를 사용을 해서 공간을 만들면서 누수공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집주인도 어차피 할 거 잘했다,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경찰도 모르긴 몰라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사건을 16년이 지난 범행 이후에 16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이 몹쓸 인간을 검거한 것도 정말 천만다행이긴 하지만 자칫 미궁에 빠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박성배 변호사님 이 몹쓸 인간 피의자가 즉 가해자가요. 나름 자기 딴에는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거잖아요. 지금. 시신이 숨겨진 공간은 이른바 피트 공간이라고 그게 합니다. 뭐예요? 이 건물은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로 보이는데 이 건축 설비나 각종 배관을 설치하거나 통과시키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지하부터 맨 위층까지 수직으로 연결돼서 화재 발생 시에 불길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이 집에서 2016년까지 8년가량 더 살기까지 합니다. 세상에. 그 사이에 아무도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10cm 두께의 시멘트로 시신을 은닉한 탓에 별다른 냄새도 나지 않았다. 지금 바로 저것이군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집주인조차 이와 같은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는데 이 집주인은 이 옥탑방에 더 이상 세입자를 받지 않았고 심지어 이 옥탑방을 옷방이나 손님을 위한 사랑방으로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아니 하늘이 일단 무심치 않았다는 게 뭐냐면 이 집에 허준 변호사님 물이 새는 즉 누수가 없었다면 그래서 누수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한 거잖아요. 누수가 없었다면 정말 이 천인 공노할 범죄가 영원히 미궁에 빠질 수도 있었던 사건이에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 시멘트에 만약에 시신을 은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지문이 남아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세상에, 있는 거죠. 그러네요. 시간이 굉장히 지났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외부와 아마 공기가 차단이 돼서 그나마 지금 우리가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자료가 어느 정도 그러네요.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은 진짜 반드시 잡힌다는 말이 꼭 맞아요.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완전 범죄를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꿈꾸지만 결코
없고 완전 범죄는 있을 수가 없고 특히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죄를 저지르고 죄값을 치를 때까지 계속해서 수사기관이 쫓게 되고 뭐 어떤 작은 단서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세상에 드러나는 그 순간 잡히는 건 이제는 시간 문제의 세상이 된 것 같다는 점을 꼭 저 인간 명심해야 뭘 될것 잘해도 같습니다. 경찰 앞에 고개 빳빳이 들고 있어요. 저 인간 영원히 햇볕 못 보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허준 변호사님, 저 인간. 그런데 지금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지금 폐지가 됐기 때문에 2015년에 태안이법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이 아직까지 시효가 남아있는 범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폐지가 돼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살인죄로는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하하. 문제는 이 사람이 살인 행위만 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더 끔찍한 행동도 했잖아요. 사체를 은닉하고 뭐 네. 이런 행위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체 은닉죄 같은 경우에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세상에. 사건이 2008년에 벌어졌기 때문에 이 사체 은닉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만료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죄를 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살인 혐의를 판단할 때 이런 부분을 재판부에서 충분히 양형 기준으로 반영해서 판단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이 이런 범죄만 저지른 게 아니고요. 무려 필로폰 투약 혐의까지 드러났다고 아주 합니다. 몹쓸 인간이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범죄를 종합적으로 저질렀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한 교도소도 갔다 온 인간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전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경찰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강 수사 후에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하늘이 무심치 않아서 16년 만에 사건의 실체가 벗겨졌습니다. 피해자, 이 피해 여성의 원한이 하늘나라에서 그나마 조금이나마 벗겨졌다면 그게 바랄 뿐입니다. 너무너무 경악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한 곱이 넘었는데 또 한 곱이라고 진짜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오늘 하재근 평론가님. 예, 한 주민센터 직원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고 하면서 그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과 함께 어떤 사진 한 장을 올렸거든요. 어허. 그 사진을 올리면서 글쓴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할아버지 민원인이 별말 없이 봉투를 주길래 그냥 받았는데 네. 그 안에는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그래서 뭐 훈훈한 사연인가 했는데 네. 그 손편지 내용이 이상합니다. 왜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전화하세요. 그러면 땡땡이가 마당으로 나갈게요. 여기서 땡땡이가 그 할아버지 민원인 본인인 것 같거든요. 아. 그러면서 주말 저녁에는 아무도 안 오고 혼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시체 말로 그거잖아요, 여러분. 안물안궁. 물어보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주말에 저 노인이 혼자 있든 말든 주민센터 직원이 왜 알아야 돼요? 혼자 있든 말든 안물안궁인데. 아니 근데 박성배 변호사 이거 편지를 잘못 전달한 거 아니에요? 주민센터 직원분들 그 잘못 전달한 거 아닌가요? 편지 배달 사고 아니에요? 잘못 전달한 게 아닙니다. 편지지를 잘 보시면 그 위에 숫자 2가 적혀져 있는데 두 번째 장이라는 의미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편지는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글쓴이에 따르면 이 봉투 안에는 무려 4장의 편지가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편지를 모두 읽어본 글쓴이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고 왜요? 합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편지라기에는 지나치게 부적절한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데요 또? 공개된 편지 내용 더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에서 사는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은 2달에 한 번씩 토요일과 일요일은 안 오고 다른 날 온다. 땡땡과 애인한다면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땡땡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민원인 본인의 이름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 글쓴이는 편지 4장 모두 이렇게 애인을 구한다는 내용과 함께 성적인 행위를 묘사한 음담패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성적인 행위를 묘사한 내용들이 여러분 감 잡으셨죠? 저렇게 짙은 색으로 글자를 지운 부분이 아마 그 몹쓸 성적인 행위를 묘사한 부분 같은데 유인경 평론가님 이게 지금 저희가 얼굴에 화끈거려서 이걸 못 읽겠어요. 본인과 애인이 되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 그 옆에 있던 직원이 대신해서 왜냐면 편지를 받은 직원은 너무 황당해갖고 이제 넋을 놓고 있으니까 무엇을 원하시냐고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네. 정말 충격적이게도 애인을 원합니다라고 진지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그래서 이제 공개를 한 글쓴이는 정말 성희롱을 당한 기분이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낮에 가만히 있다가 다른 직원의 도움으로 겨우 할아버지 쫓아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후 글쓴이가 대체 왜 주민센터에서 애인을 찾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담담하게 토로했는데요. 사실 100세 시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도 애인 구하고 싶고 뭐 성적 욕구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20대건 30대가 찾아와서도 주민센터에서 애인을 찾아달라고 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물론 뭐 80대도 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알파치노란 배우도 있고 80대의 문호 이제 괴테도 젊은 애를 만났지만 이 경우에는요. 내로란불이 나로란불이죠. 나한테는 로맨스지만 남들에게 엄청난 불쾌감을 줍니다. 네. 어르신이면 어른다운 생각을 한번 하시고 주민센터를 찾으셨으면 합니다. 피해를 당한 주민센터 직원분은 옆자리 직원 등 동료 직원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그 몹쓸 할아버지란 인간을 바깥으로 쫓아냈는데 그런데 이런 행동을 보면 최진봉 교수님 네. 쫓아냈다고 쫓겨났다고 포기할 인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또 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황당하죠. 또 와가지고 쫓겨났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안 와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부적절하고 불쾌한 일인지를 표현했으면 안 와야 되는데 다시 찾아와서 똑같은 일을 또 합니다. 애인을 구할 수 없느냐고 재차 물었다는 거예요. 뭐 하는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뭐 그 직원이 몇 살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자기 딸, 자기 손녀뻘 되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으면 본인은 좋겠습니까? 본인 그러니까요, 가족 중에 만약에 맞아요. 누군가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글쓴이도 처음에는 충격을 받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러면 안 되었다고 생각해서 봉투를 다시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진을 찍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서 이게, 올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나중에 또 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했는데 뭐 나몰라라 뭐 해버리면 잡아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진을 그 봉투를 다시 달라고 그래서 그 편지에 쓴 내용을 사진을 찍어 지금 올려놓은 건데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게 된 건데 이제 문제는 너무 불쾌하고 뭐 이게 음담패설이 들었으니까 성희롱 당한 느낌이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이걸 좀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을 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말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이 동네에서 이 사람, 이 할아버지 아주 유명한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뭐 어디 가서 경찰에 얘기한다 한들 맨날 뭐 여러 가지 일로 이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라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지금 답답함에 빠져 있는 겁니다. 시쳇말로 여러분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뉴스파트가 늘 말씀드리죠. 나이가 들었다고 다 어른이 아니에요. 이런 시쳇말로 질이 안 좋은 인간이 이게 어른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주변 직원분들이 원래 그런 인간이야. 원래 그런 할아버지야. 라고 한다고 해서 말렸다고 해서 신고 안 한다고 해서 이게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허준 변호사님, 이런 인간은 활보를 못하게 이런 행동, 이런 음담패설 담긴 이런 편지를 준 행동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편지를 직접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에 바로 적용되는 규정이 사실은 좀 애매한 것이 맞습니다.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하는 것을 좀 적용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뭐 전화나 우편이나 컴퓨터 같은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어떤 성희롱성 발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이나 글이나 이런 것들을 도달하게 하면 처벌하는 범죄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서 직접 전달한 건 우편이라는 통신 매체를 이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하하. 그래서 이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게 뭐 내용상 뭐 신체의 어떤 위해를 가하겠다, 해악을 고지하는 어떤 협박으로 보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직접 개인적으로 편지로 전달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서 이걸 모욕으로 처벌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처벌 수위가 좀 약하기는 하지만 경범죄 처벌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이 사람이 반복적으로 찾아왔잖아요. 피해자가 동일한데 명시적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아와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든 제대로 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근거 규정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른이면요. 어른답게 행동해야 어른 대접을 받는 겁니다. 제발 정신 차리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어머나, 제목 보세요. 이용대 하면 여러분, 어머, 내가 아는 이용대 맞아 하실 건데 그런데 어머, 재혼? 아빠? 이건 무슨 소리 하실 거예요? 이용대 선수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그 시절 우리가 모두 사랑했던 정말 전 세계의 사랑을 받았던 윙크보이 아닙니까? 아. 이거 세레모니 아시죠? 용대 네. 윙크.
근데 남자들은 기분 나빠했어요. 근데 윙크 보이가 사실 그게 벌써 16년 전이에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빠가 됐다는 건데 아. 그때 당시 이효정 선수와 혼합복식에서 금메달 목에 걸면서 그 카메라를 향해서 본인도 그냥 계획하지 않았대요. 아, 그래요? 갑작스럽게 훅 나왔던 그 윙크 세레머니로 정말 전 세계 여심을 다 훔치고 저의 마음도 살짝 맞습니다. 야. 네, 살짝 훔쳐갔던 그런 멋진 선수였는데 네. 이 MBN의 우리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도 그때 윙크를 보여주기도 하고 앞으로 뭐 계속해서 막 보여주면서 트레이드 마크가 됐었죠. 네. 그리고 시간이 진짜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국가대표를 은퇴하고 이 선수 겸 코치로 활동을 하면서 해설위원도 이번에 올림픽 해설위원도 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요. 네. 혼자서 딸을 키우고 있는 일상을 전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아니 박성배 배우님 오랜만에 이용대 선수의 윙크 보시면서 심쿵해 하시는 분 여성 시청자분들 많으실 텐데 근데 지금 그 윙크 세리머니는 기억하신데도 이용대 아빠 딸 지금 처음 들으신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이용대 씨가 배우 변수미 씨와 지난 2011년 한 행사장에서 만나서 연인으로 발전해 6년 만에 결혼을 했는데 1년 만인 2018년에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당시 양측은 이혼 사유로 성격 차이를 꼽았습니다. 이 변수미 씨는 가정을 지키려고 했으나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어허. 이용대 씨는 정확한 사유는 개인 가정사라 밝히기 어렵지만 네. 성격 차이로 인한 불화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편 두 사람에게는 2017년 태어난 딸이 있습니다. 양육권이 이용대 씨에게 귀속되면서 초등학생이 된 딸을 이용대 씨가 계속 키우고 있는데 이혼 후 벌써 6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 근데 이제 벌써 이혼 후에 6년, 2018년에 이혼했으니까 지금 24년, 6년 흘렀고 그런데 이제 하지근 평론가님, 아까 제목 보니까 재혼을 망설인다? 그러면 새롭게 만나는 분이 있나 봐요, 지금. 뭐 만나는 분이 있는지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네. 그 최근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용대 씨한테 재혼할 생각이 있느냐 어허.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용대 씨가 이제 심경을 토로했는데 배드민턴에 실패했을 때보다 이혼했을 때 충격이 더 컸다. 아하. 근데 어떤 여성을 만나려고 그래도 그 여성이 이혼한 사람을 만나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다라고 하면서 나이 들기 전에 재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네. 연애를 하다가 네. 여성을 만나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연애하다가 마지막에 진지한 상황이 딱 되면 그때 아픔에 대한 생각이 든다. 결혼하면 또 실패할까 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야, 이 글만 봐도요. 사실 최진목 교수님, 예. 알 듯 모를 듯 알숑 달숑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있었는데 지금도 있다는 얘기인지 있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있었다는 쪽으로 저는 좀 무게감을 둡니다만 물론 뭐 저는 모릅니다만 네. 지금 현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진 걸 얘기하자는 심경을 그러면서 말을 좀 덧붙였는데 그 덧붙인 말이 뭐냐면 나에게는 딸이 있기 때문에 딸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딸이 있기 때문에 딸이 내가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생각도 계속 머리에 남아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드는 딸이 있는 이제 한부모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다른 여성을 만났을 때 내 딸이 정말 그 여성을 엄마로 이렇게 맞아줄 수 있을까? 또 딸에게 혹시 상처는 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오로지 본인 감정만 가지고는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좀 복잡 미묘한 감정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저희가 그냥 농담을 삼아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유영애 평론가님, 이용대 씨에게 MBN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 돌싱글즈 출연을 제안해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미 자식이 있는 자녀가 있는 걸 다 공개하고 이제 만남을 갖는 거잖아요. 네. 강추합니다. 강추네. 네, 강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용대 씨는 사실 배드민턴 채를 안 잡아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놀라운 실력과 그 또 실력을 뛰어넘는 또 외모로 그렇죠. 외모 지상주의여서 정말 잘생겼어요. 죄송합니다만 네. 정말 하는데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예요. 아하. 그냥 동네 금메달리스트가 네. 아니라 그런데요. 저는 이용대 씨의 이런 주저함, 걱정스러움, 상처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늘 승승장구하다가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을 땄는데 결혼은 좀 해피엔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아마 굉장히 조심스럽고 주저해서 오히려 이런 신중한 면모가 다른 여성들에게도 신뢰감을 줄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요. 혹시 사귀시는 분이 있다면 아니 왜 이렇게 주저하지 하겠지만
성급한 결정보다는 그래요. 신중하게 지켜보는 게 낫고요. 더욱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그렇죠. 보시려면 돌싱글즈에 출연하셔서 그렇죠, 그렇죠. 네. 찬찬히 서로 알아간다면 이용대 씨도 행복할 것 같고 MBN 시청자들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이용대 씨가 본인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결정을 조금 더 쉽게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사랑하는 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정말 좋은 이 배필 만나보기를 진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제목이 왜 이래요? 무슨 액션 영화 장면이 막 연상됩니다. 세상에 허준 변호사님. 액션 영화였으면 좋았으련만 이게 실제 상황이라니까 너무나 끔찍한 사고가 벌어진 건데 세상에. 지난 20일 오전에요. 서울 강북구 미아역의 인근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요. 버스 정류장을 향해서 돌진한 것들로 아이고. 모자라서 그대로 햄버거 가게까지 굉음을 내면서 질주해서 세상에.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벌어진 건데요. 세상에. 사고 당시 상황이 영상으로 준비가 어머나. 돼 있는데 얼마나 끔찍했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세상에 네네. 네, 검은색 승용차인데 갑자기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버스 중앙 오! 들이받습니다. 어머, 세상에. 그리고 철제 난간 뚫고 그대로 어머머! 차체가 붕 뜨는가 싶더니 어머머! 가게를 들이받습니다. 어머 세상에. 가게를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춰 섰는데요. 어머머머머. 네. 지금 옆에 막 사람 놀라는 거 보이시죠? 네네네네. 사고로 인해서 차량 앞부분이요. 뭐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어머 파손이 세상에 됐습니다. 세상에. 가게 보세요. 앞유리가 산산조각이 났고요. 어머나, 어머나. 의자, 테이블 다 부서지고 사고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아니 지금 정말 폭격을 맞은 듯한 그런 지금 장면이 실내 장면인데 하재근 평론가님 저 차량은 왜 멈추지 않고 저렇게 돌진을 했던 걸까요? 그거를 아직 모릅니다. 지금 원인을 밝히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저 차량은 70대 남성이 운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허.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너무나 지금 빠른 어머나, 속도로 어머나. 돌진하면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버린 세상에 거예요. 세상에. 아이고. 저 정도의 충격파는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서나 나오는 모습인데 그러니까요, 네. 저렇게 들이받아서 저것으로 인해서 중앙 분리대 부서지고 가로수도 부러지면서 뿌리째 뽑혔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러면서 저 충격 에너지 그대로 상가 1층을 돌진을 하면서 햄버거 가게를 또 들이받은 거예요. 어머, 세상에. 햄버거 가게의 창문을 산산조각을 냈고 내부의 집기들, 의자, 테이블 이런 것까지 다 부서진 사고였습니다. 세상에 관련해서요. 진짜 너무 놀랐잖아요. 지금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굉음 소리가 나더니 저기서부터 쫙 내려오더라고요. 한 150 정도 밟은 것 같아요. 붕 떠다시피 해갖고 오죽하면 지금 주변에 계신 이 사고 당시 상황을 보신 분들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붕 지금 차가 날았다는 거 아니에요. 영화처럼. 그런데 보세요. 걱정되는 게 가게를 그대로 들이받고 지금 산산족 박살 났단 말이에요.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다치신 분이 없으셔야 할 텐데요. 진짜. 안타깝게도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이 사고로 가게 앞을 지나던 80대 여성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숨지고 어머 말았습니다. 세상에 그 세상에. 외에도 이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70대 남성만 타고 있었는데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따로 급발진 주장은 나오지 않았고 운전자 역시 코뼈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은 상태라 회복되는 대로 졸음운전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세상에. 이 사안은 인명 피해가 크고 보도 침범 사안으로 보여 운전자 과실임을 전제로 한다면 수사 단계에서도 구속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운전자가 70대 고령인 만큼 당장 구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재판 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을 토대로 유족들 내지는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인명 피해가 발생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고였습니다. 세상에. 지금도 국내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폭이란 건 이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인 줄 알았더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요. 배추 사는 걸 포기해야 될 때가 지금 왔다면서요, 허준 변호사님. 우리가 포기하지 말라는 뜻으로 배추 살 때나 포기라고 해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배추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요? 배추가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금추예요, 금추. 진짜예요? 오늘 한 온라인 커뮤니티예요. 오늘의 배추값이라는 제목 올랐는데 저 빨간색 저 안에 보이시나요? 얼마인데요? 얼마인지 보세요. 저 2,200원인 줄 알았거든요. 네.
5,000원도 아니고 1,000원도 아니고 10,000원, 20,000원도 아닙니다. 무려 22,000원이요. 설마요? 진짜예요? 실제 상황입니다. 어머나. 국내산 배추 보세요. 공이 3개잖아요. 어머나. 한 포기에 22,000원에 팔리고 있다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오분아, 지금 보고도 믿고 싶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대체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뭐 10포기가 아니라 한 포기가 22,000원 어쩌다 이 지경 된 거예요, 지금? 네, 진짜 어안이 벙벙하고 좀 경악할 지경인데 네. 올여름에 폭염이 굉장히 길게 그랬죠. 이어졌잖아요. 그 와중에 배추 산지에 그 폭우까지 겹치면서 배추 작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렇게 국산 배추 가격이 오른 것 같은데 네티즌들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한우보다 비싼 배추다. 그러네요. 저기서 영 하나 빼야 정상인데 맞아요. 유전자 조작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하. 포기는 배추 살 때나 쓰는 말이라지만 이제는 배추 사는 걸 포기 막 왜 이런 아니에요, 말도 진짜? 나오고 미친 물가라는 말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시청자분들 중에 뭐 대부분 주부분들 많으시겠지만 지금 주부 구단이신 유인경 평론가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실 것 같아요, 진짜. 주부 빵단입니다. 아, 네. 근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요. 네. 19일 기준 배추 한 포기당 소매 가격이 9,337원. 예, 어마어마한 거죠. 1년 전이랑 이제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요. 전년 동월 대비 69.49%가 올랐고요. 네. 평년 대비는 36.26%가 올랐는데요. 아유. 사실 김치 애호가인 저로서는 한우 오르는 것보다 배추 오르는 값이 너무 맞아요. 비싸기도 하고요. 김치는 우리가 가장 애정하는 음식이기도 한데 이거는 사실 정부 탓도 아니고 만든 농부 탓도 아니고 진짜 날씨 탓이잖아요. 아하, 이런 하늘을 이상 원망해야 기온, 되는 거예요, 진짜? 이런 고온 이상이 없도록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김치 하나 좀 여유롭게 먹어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정부가 무슨 기우제 지내듯이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정부가 이 물가 잡는 대책은 마련해 주기를 기대를 해볼게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과일이 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울산의 울주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울주? 거기 예. 고기 유명하지 않아요? 거기가 울주가 특산품이 배입니다. 아, 그래요? 예, 배가 유명한데 요즘에 울주군의 배를 홍보하는 영상이 아하. SNS에서 엄청나게 화제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허, 뭘까요, 네네? 와! 와! 대박 사건. 아니, 박상무 변호사님, 저게 진짜 과즙이에요, 진짜? 과즙인데 이 과즙은 물로 연출한 장면입니다. 아, 진짜예요? 예. 진짜. 지난 낚인 6일에 거예요, 진짜? 지난 6일에 울주군 공식 SNS에 과즙이 많으면 벌어지는 일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울주배 홍보 영상이 올라온 것인데 조회수가 무려 1,300만 회가 넘어섰고 좋아요도 23만 개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추석 연휴를 맞아서 울주배가 추석 선물로도 제격이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제철 과일임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 영상인데 무엇보다도 이 담당 공무원이 배를 먹으면서 과즙을 내뿜는 장면 누리꾼들에게 큰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누리꾼들 울주배가 너무 맛있어 보인다. 저 정도 과즙이면 불도 끄겠다. 워터밤 가서 쓰려고 울주배 주문합니다라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저렇게라도 해서 웃음을 주면서 또 울주배를 홍보하기 또 톡톡히 한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최진봉 교수님이 전문이신 미국 얘기지만 하지만 질문은 허지연 변호사님께 있을게요. 네네. 네, 최진봉 교수님의 전문 미쿡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강도가요, 천장을 뚫고 갑자기 내려온다라고 하면 얼마나 놀랄까요? 미국 애틀랜타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설마요? 진짜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머나, 진짜예요? 네, 한 황금 교환소 사무실입니다. 위에서 보세요. 지금 어머! 천장이 막 뚫리잖아요. 어머머머! 먼저 출근한 직원이 업무 준비를 하려는 순간 어머머머! 머리 위로 뭔가가 떨어지더니 실제로 복면 강도가 천장에서 뚝 하고 세상에! 떨어진 거예요. 직원이 질겁해서 도망치려고 하지만 어머머머! 강도가 한 명 더 내려와서 직원을 같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 금고에서요 15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2억 원어치 어머나. 현금을 싹쓸이하는 모습인데요. 어허. 뒤이어 출근한 직원들이 문을 열기 전에요 서둘러서 다른 문으로 사라지는 모습입니다. 아, 근데 보세요. 지금 어머머, 지금 나갈 때 보면은 유인경 평론가님,
사람도 지나다니고 이거 훤한 낮 시간이지 아침 시간이잖아요. 근데 네. 잡았겠죠? 아니요. 왜?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서 저런 장면을 못 봤는데요. 어머나. 천장을 뚫고 현금 보고서로 나올 때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와. 준비를 했겠습니까? 네. 이 사람들은 건물 밖에 준비했던 차를 타고 유유히 도망을 했다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현지 경찰이 이 강도를 또 추적하고 있지만 벌써 2주째 넘게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합니다. 야, 저 인간들 저 몹쓸 인간 반드시 잡았다는 소식 들려오길 바랄게요. 남의 나라긴 하지만